안녕하세요, 교원대 학생 여러분. 응용윤리 9주차 1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간고사 치기 이전에 휴일이 많았죠. 그래서 과제를 한다고 저희가 만나지 못한 시간이 조금 길었던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를 이제 대체 과제물로까지 해서 연속해서 쭉 과제 제출하시다가 이제 9주차부터 저희가 OT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지사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는 이제 휴강 쉬는 일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3학년이라서 교육 실습 일정이 있긴 하지만 야간 강의이기 때문에 휴강 없이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교육 실습하면서 조금 피곤하다거나 당일날 듣기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실시간보다는 이렇게 사전에 녹화한 동영상을 통해서 해당 주체 들으시면 되게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칠판에 판서하면서 동영상 강의 제작하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인데 오늘은 강의의 성격상 이렇게 사전 제작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중간고사 전에 환경윤리 간단하게 다루면서 환경윤리의 개요 그리고 인간중심주의까지 살펴봤던 것 같고요. 이번 주 강의에서는 남은 세 가지죠. 동물중심주의, 생명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 세 가지를 한 주에 다루기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판서하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동물중심주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주요한 두 명의 사상가를 다루게 될 텐데요. 먼저 다루어 보아야 될 사람은 당연히 싱어겠죠. 동물해방론으로 잘 알려져 있는 싱어입니다. 사실 실천윤리학이라든지 동물해방 이런 여러 가지 책들로 우리에게 너무 친숙하게 잘 알려져 있는 응용윤리 분야의 굉장히 유명한 윤리학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가 동물해방을 주장하는 논거, 제일 처음 종차별주의 이것을 제시하면서 피터 싱어의 주장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별에 반대하는 운동들, 우리가 역사상 목격해왔던 여러 가지 차별 반대 운동들이 있을 겁니다.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반대, 성차별주의에 대한 반대, 이런 여러 가지 차별 반대 운동들이 인류의 역사에서 존재해 왔었고요. 인종차별주의 반대나 성차별주의 반대 그거 주장할 때쯤 돼서 사람들은 차별 반대 운동의 마지막 지점에 다다라 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싱어는 여기서 조심스럽게 경고를 하죠. 마지막 지점이라고 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 진짜 차별이라고 하는 게 이 차별이 마지막인 것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싱어가 이야기하는 남아있는 또 다른 차별, 그것이 바로 종차별, 종차별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종차별주의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종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다른 종의 이익을 배척하는 왜곡된 태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종은 당연히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종. 종차별주의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들이 있죠. 지금 수강하고 계신 학생들께서는 학부 1, 2학년 때 아마 들으셨을 수도 있고요. 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 윤리를 선택했던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관행 두 가지 정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동물 실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동물 실험. 뭐 아주 예전부터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실험 있어 왔는데 이 실험의 형태가 규모에 있어서 보다 좀
커지고 그렇게 된 계기로서 군사 분야에서 실험 들 수 있겠죠. 군사 분야에서 특히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공간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죠. 그전에는 뭐 단순히 육지에서 뛰어다니면서 총이나 칼 가지고 싸우는 게 고작이었다면 이제 깊은 바다로 잠수함이 가고 높은 하늘에 전투기가 날아가고 이렇게 되죠. 미지의 공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그곳으로 갔을 때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전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인간과 가장 비슷한 모습을 가진 영장류를 대상으로 해서 비행기 모형의 침팬지 태운 다음에 인공적으로 기압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넣어두고 기압을 조절하는 것이죠. 언제까지 조절했을까요? 네, 좀 끔찍하긴 하지만 침팬지 뇌가 튀어나오고 이제 눈알 충혈되고 뭐 그 정도 될 때까지 했다고 하죠. 최근에 가장 두드러지는 동물 실험 많이 하는 분야는 아무래도 화장품 분야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토끼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토끼 같은 경우도 아직 야생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피부에 화장품 실험하는 건 큰 효과가 없어서 눈에다가 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 눈에 있는 각막을 도려낸 다음에 노출되어 있는 눈에 그대로 화장품 원액을 들이부어서 그 눈이 충혈되는 정도라든지 출혈이 일어나는 정도, 이걸 가지고 화장품 독성을 테스트한다고 합니다. 과연 인간의 미용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불필요한 고통 산출하는 게 정당한가? 싱어가 제기한 그런 종차별주의적인 대표적인 관행으로 동물 실험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또 다른 거, 여러분들께서 일상생활에서 동물을 가장 자주 만나는 공간이 어디죠? 동물원?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 계시던데요. 동물원은 아니겠죠. 동물원은 많이 가봤자 1년에 한 번 정도 가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3번 만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식탁이죠. 채식주의자가 아니라고 하면 동물로 된 식단을 하루에 3번 정도는 만나게 될 겁니다. 싱어는 우리에게 물어보죠. 과연 이 동물, 육류들이 우리 식탁으로 오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야생에서 안락하게 자신의 삶을 누리다가 죽음을 맞이해서 우리 식탁으로 온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 겁니다. 팩토리 팜, 공장식 사육장에서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동물 실험과 함께 공장식 사육 또한 종차별주의를 대표하는 관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차별주의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주의적 사고방식을 탈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도덕적 지위 논의하는 것이 올바를까? 인간 중심주의자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성을 이야기하게 되겠죠. 싱어는 여기 반대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싱어는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쾌고 감수 능력이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하죠. 다른 존재의 이익에 관심을 가질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옹호 가능한 유일한 경계는 쾌고 감수 능력이다.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 짧게 번역하는 경우에는 유정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 쾌고 감수 능력, 유정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러한 존재는 평등하게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등의 원리가 주장되는 것이죠. 어떤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의 동일한 고통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해서 인간 중심주의에서 강조하는 이성, 그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쾌고 감수 능력을 주장함으로써 탈인간 중심주의의 첫 번째 단계인 동물 중심주의를 주장할 수 있는 이론적 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 쾌고 감수 능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이익의 평등한 고려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피터 싱어 스승이 리차드 마빈 헤어이죠. 리차드 마빈 헤어가 유명한 공리주의자이죠. 메타윤리학자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아직도 이런 잘못된 견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공리주의는 보편주의가 아니다. 의무론만 보편주의에 해당한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건 잘못된 윤리학의 기준점을 잡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리주의도 보편주의라고 하는 걸 대표적인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 윤리적인 기준이나 원칙 같은 걸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을 강조하죠. 스승인 리차드 마빈 헤어가 이런 보편화 가능성, 마치 칸트가 의무론, 정엄명령에서 보편화 가능성을 말했던 것과 같이 싱어의 스승인 헤어가 보편화 가능성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 보편적으로 동등하게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고통이나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은 이익관심의 전제 조건이다. 싱어가 실제 이야기하죠. 길 가면서 돌을 발로 찰 때 그 돌은 침해당할 이익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강아지를 발로 찬다고 하면 그것은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 강아지를 발로 찬다면 분명히 깨갱 하면서 고통을 표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느끼는 능력,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는 보편적으로 동등하게 평등하게 고려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익관심의 평등한 고려이다. 여기서 이제 고려가 컨시더레이션 사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중요한 건 이때 이익관심의 평등한 고려가 동물에 대한 동일한 권리라든지 동일한 대우까지 주장하는 건 아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지 말고 잘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죠. equal consideration이라고 하는 것이 equal treatment를 함의하는 것은 아니다. 싱어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싱어에서 마지막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가장자리 상황 논중인데요. 인간이 아닌 동물에 대한 실험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반박하려는 대표적인 논중일 겁니다. 인간이 동물에 비해 더 예민하게 고통을 느낀다. 어린 아이에 비해서 동물이 더 예민하게 고통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린 아이라든지 아예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정신지체 장애인을 실험 대상으로 삼을 용의가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아닌 동물에 대한 실험 정당화도 반박하면서요. 사실 쾌고 감수 능력 이걸 주장하다 보니까 싱어에 대해서 조금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쾌고 감수 능력이 부족한 인간에 대한 도덕적 고려는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전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아니죠. 동물에 대한 실험 이것도 반박하면서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인간에 비해서 덜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또한 충분히 도덕적 고려의 대상 속에 포함됨을 인정하고 있는 그런 논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자리 상황 논증,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한 강의가 지금 온라인 강의에서 기준은 25분인데
두사상가를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듣기에 좀 지루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싱어는 살펴보았고 다음은 레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상가죠. 동물 권리론. 싱어가 공리주의의 입장을 가지고 동물 중심주의 접근하고 있다면 레건은 의무론적 관점에서 동물 중심주의에 접근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싱어와 레건을 거의 동등한 선에 두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대중적인 인지도로 보면 싱어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레건은 고등학교 때 윤리를 선택했다거나 아니면 대학교 들어와서 윤리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면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레건 같은 경우는 국내에 번역되어 있는 저서가 없습니다. 싱어는 굉장히 많은 저서가 번역되어 있는 전문적인 학술가이자 대중적인 저술가이기도 하죠. 레건이 책을 안 쓴 것도 아닌데 왜 번역이 되지 않았을까?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 응용윤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들 공부하는 선생님들과 함께 번역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레건 챕터 부분은 번역하지 못했습니다. 번역은 했는데 한국에서 책으로 내기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로열티라고 하는 게 있죠. 번역하면 저작권료를 내야 되는데 이 레건이라는 분이 무시무시하게 높은 저작권료를 걸어놨더라고요. 그 저작권료 가지고 국내 출판사에서 번역을 수락해 줄 만한 출판사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원 선생님들끼리 한탄을 했던 게 동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비로운 분이 왜 인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비롭지 않을까? 저작권료 조금만 낮춰주면 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자기 글을 읽어볼 수 있을 텐데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 재미난 인물입니다. 동물권, 애니멀 라이트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죠. 우선 동물과 비교될 수 있는 인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간은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존재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 인트린식을 본래적 가치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내재적 가치라는 말로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때 인트린식 밸류, 내재적 가치라고 하는 건 칸트적인 방식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칸트 입장에서 모든 인간이 삶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인간 중심주의적인 논의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인트린식 밸류, 내재적 가치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재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이성, 자유의지 등과 같이 인간만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이죠. 레건은 동물 권리론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 내재적 가치에서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해 모랄 에이전트와 모랄 페이션트를 구분합니다. 각각 도덕 행위자, 도덕 수동자. 모럴 페이션트는 도덕 수동자 말고 도덕 무능력자로도 번역되기도 하는 말이죠. 앞에 있는 도덕 행위자, 모랄 에이전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도덕적으로 설명 가능한 방식으로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 이성이나 자유의지와 같은 능력이 여기 해당할 텐데요. 도덕 수동자, 모랄 페이션트라고 하는 존재는 이성이나 자유의지 등이 결여되어 있겠죠. 아까 싱어 이야기할 때도 가장자리 상황에 놓인 인간들, 굉장히 어린 아기라든지 정신지체 장애,
이성적 판단 능력이 없는 이런 사람들 언급했었는데, 우리는 이런 인간이라고 해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도덕적 지위가 있다는 걸 인정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자신만의 삶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 더 나가면 동물까지 확대해 나가겠지만, 이 동물까지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로서 그런 가장자리 상황에 놓인 인간들을 먼저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런 인간들도 함부로 대해서 안 되는 이유는 삶의 주체라고 하는 본래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본래적 가치는 앞에 내재적 가치, 인트린식 밸류와는 대조되는 inherent value, inherent value를 본래적 가치로 번역해 보았습니다. 이제 동물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가치에 대한 논의까지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으로 본래적 가치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겠는데요. 자신이 삶의 주체임을 경험하는 존재들이 가지는 권리를 본래적 가치를 통해서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가장자리 상황에 놓인 인간, 지금 여기 PPT 자료에서는 합리적이지 못한 인간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러한 합리적이지 못한 인간까지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 공통으로 갖는 성질이 본래적 가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장자리 상황에 놓인 인간, 합리적이지 못한 인간까지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살아있다, 삶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레건의 삶의 주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삶의 주체, 본래적 가치 등의 주장을 통해서 동물도 생명에 대해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삶을 누린다는 측면에서는 동등하기 때문이죠. 동등한 것은 동등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공정함. 여러분들, 이 표현을 보니까 어떤 사상가가 떠오르십니까? 고대 그리스 사상가가 떠오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정의,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분배적 정의, 기하학적 정의 이야기할 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비례해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공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평등의 원리를 여기서 레건이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삶을 누리는 존재는 동등하게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게 이제 평등의 원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권리론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에까지 권리를 확장시키기 때문에 이 권리 적용하는 걸 모든 이론에 일관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되겠죠. 이것은 일관성 논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주체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레건에서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싱어 같은 경우도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는 동물에 대한 도덕적 고려, 이렇게 이야기하죠. 레건 같은 경우도 1살 이상의 정상적인 고등 포유류라고 하면 삶의 주체로서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물론 앞서 말했던 싱어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강의 시간이 조금 짧기 때문에 길게 이야기할 수 없어서 생략하긴 했지만, 그 의심의 이득의 원리라고 해서 사실 인간의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들이
실제로 고통을 느끼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아직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이라고 하면 새우에서 굴 정도 그 사이 생명체에서 고통 느낄 수 있는 능력 가지느냐 아니냐 여부가 이제 갈라지는 경계선이 있을 거다. 싱어는 지금 과학기술이 그 정도까지 발전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쾌고 감수 능력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막 대했는데 나중에 과학기술 발전하고 나니까 알고 보니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막 대했던 태도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의심스러운 경우라고 하면 우리의 도덕적 태도를 확장시켜서 적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서 사실 동물 전반까지 도덕적 고려를 확장하려고 하는 논의를 싱어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교육 과정 속에서는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존재에 한정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렇게 모든 동물이 아니라 일부 동물에 한정된 것처럼 그렇게 설명되고 있는데요. 레거는 명확하게 삶의 주체 개념이 1살 이상의 고등포유동물 이걸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동물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레건에게서는 명확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고 하면 동일한 삶의 주체로서 도덕적인 권리를 가진다. 아마 교과서라든지 여러 개념서에서 삶의 주체와 관련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싱어가 언급했던 쾌고 감수 능력 당연히 들어가고요. 뭐 자아 정체성이라든지 기억력, 지각 능력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기억력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반려동물 키워본 경험이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바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이 강아지가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더 예민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결혼하면서 독립해 나와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고 있는데 독립하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살 때만 해도 강아지를 길렀었거든요. 하루는 집에 좀 오래된 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싸그리 싸서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비닐에 넣어가지고 버리려고 현관문 앞쪽에 놔뒀는데 저희 집에 기르는 개가 그 비닐봉지 쪽으로 가서 엄청 낑낑거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싶어서 비닐봉지를 헤쳐봤더니 그 밑에 가장 아래 구석에 자기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놀던 애착 인형 있더라고요. 동물도 이런 기억력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주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 충분히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을 만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삶의 주체로서의 능력을 가지는 존재라고 한다면 레건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무론적 계열에 있기 때문에 칸트와 유사한 방식에서 존중의 원리를 주장하게 되겠죠. 본래적 가치를 가지는 개체는 본래적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우해야 한다. 그들이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도덕적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짧은 시간 동안 두 사상가를 하려다 보니 조금은 설명이 빠르게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 다음 생명중심주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